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맹현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맹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것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는데 김 실장은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라고 밝혔고요.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직을 제안받고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원래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다. 뭐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보고 또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이 조금 의미심장한데 김 실장은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전에 후임 인선도 빠르게 마무리가 됐어요. 요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후임 안보실장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 공관장 회의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그 제외 공관장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마침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 같고 조태용 신임 실장은 외교부 출신이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로 인한 논란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좀 보셨을 거예요. 최근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정치면 뉴스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가 잘못 올렸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슈와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좀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26일에 그러니까 4월 26일에 국빈 만찬 그리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까지 일정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일정 가운데 블랙핑크가 참여하는 일정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 또 블랙핑크가 함께하는 문화 행사가 기획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뭐 협연으로 공연을 하고 미국 카네기 홀에서 합동 공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미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2020년에 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거론이 됐을 것 같고 또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K-팝의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행사는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제안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만큼이나 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블랙핑크 공연 때문만에 이 이슈가 떠오른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시간표를 조금 돌려보면 지난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일에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16일과 17일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더 지나고 나서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니 의전 비서관도 떠나고 외교비서관도 떠나고 대통령실은 뭐 경무에 따른 통상적인 교체다라고 했는데 여러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 어떤 외교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이 떠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조율이 한창일 시점인데 블랙핑크가 참여한다는 이 일정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좀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게 지연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무산 위기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뒤늦게 들은 윤 대통령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 5번 이상의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는데 확답이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결국 외교 비서관 교체와 이번에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의가 좀 문책성 교체로 좀 비춰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이 당시 김성한 실장 교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맞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 문제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된 논란들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안보 라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일 정상회담 끝난 뒤에 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많았죠. 뭐 일본 언론에서 독도 얘기가 나왔다.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정상 간의 대화에서 거론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의제가 아니었더라도 갑자기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꺼내버리면 그 입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정상 간의 대화는 양쪽에서 엄격하게 통제해서 이 부분까지만 공개를 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긴 거죠. 어떤 식이 됐든. 이런 혼선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도 안보 라인과 외교부 간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결국. 네. 뭐 사실 김성한 실장의 교체는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외교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박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지금 거론되는 인물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또는 내각에서 총선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개각이 이뤄지거나 대통령실에 좀 인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네. 남았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시점이 아주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영향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 외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교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다만 단순한 의전뿐 아니라 의제부터 뭐 이런 더 큰 이슈들을 다뤄야 하는 국가안보실장이 바뀌는 거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 이번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빠르게 좀 다시 내정한 거는 주미 대사였고 미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인사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체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죠.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미국과 뭐 풀어야 할 이슈들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지원법부터 뭐 인플레 감축법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좀 불안할 거예요. 네. 지금 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의 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 해명 자체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명과 좀 반대되는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경위를 대통령실이 좀 면밀하게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일정마다 좀 논란이 계속되는데 국민들이 계속 불안하게 대통령의 순방을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열심히 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잡음을 이렇게 덮어버릴 게 아니라 좀 명쾌하게 해소를 해야 국민들이 대통령의 좀 외교 일정을 보다 좀 깊은 신뢰 속에서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외교안보 라인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 예. 그래도 준비는 잘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생방송의 남자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국무회의 생중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국무회의 어제 생중계가 됐죠. 오늘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가 됐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입니다. 40분 네. 정도 공개가 됐는데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추경호 부총리가 또 발표를 하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또 발표를 하고 정황근 농림부 장관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고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관광 분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다만 제가 저 발언을 골라온 이유는 어제 일본 교과서 문제가 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한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예. 네, 내수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했는데 어떤 대책 들어있는 겁니까? 예. 일단 국내 여행 떠나는 관광객에게 3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하면은 10,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을 한다. KTX 등 관광 열차의 운임도 좀 내리고요.
또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0억 원,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문체부는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친다 이런 계획이고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가 목표다라고 이렇게 했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 허가제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좀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게 국내 여행,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유치야 뭐 정부에서 열심히 준비하면은 그 성과를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여행이 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해외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을 국내에 붙잡아 두겠다라는 건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네. 진해 군항제 사진인데요. 거기 벚꽃 보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육 한 접시를 5만 원에 팝니다. 너무 비싸네요. 예, 해물파전 한 장에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 해외여행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책들은 사실 좀 없었고 또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사실 돈이 없어서잖아요. 네. 전기요금 올랐죠. 수도요금 올랐죠. 가스요금 올랐죠. 뭐 지역 상품권 예산은 또 줄였죠. 근데 정부는 근로시간을 또 늘린다고 하죠. 언제 돈을 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대책들은 사실 좀 지역적인 대책이라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금융과 재정과 같은 좀 거시 정책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가 그만 싸우고 좀 민생을 챙기는 방안인데 이게 좀 사실 뭐 그렇게 와닿는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이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자녀 뭐 공급주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를 하고 뭐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입원 진료비는 무료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그동안 뭐 280조 원 이상을 썼는데도 실패를 했으니 좀 원인을 분석해서 좀 기존의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겠다. 이게 정책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게 뭐가 나한테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회의가 좀 주목받은 이유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네. 물론 이게 위기감이 좀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런 비판들이 많아요. 기존의 정책을 손질하는 수준의 좀 찔끔 대책으로는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울 거다. 결국에는 이제 뭐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가장 인구가 많다는 90년대생들이 결혼 또는 출산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MZ세대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하는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취재 파일 맹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